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361페이지에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이론 유형별 연습 문제, 이제 끝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5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한공이 22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수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산정리사항, 기말의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50만원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처리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대손 처리를 하려고 한다.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결산정리사항 반영한 후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과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손 처리 50만 원을 하게 되면은요, 매출채권의 잔액은 4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서는 없어지고, 대손 충당금은 없어지고 대손 상각비로 40만 원이 비용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사항을 보시면 매출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450만 원의 5%, 요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450만원 곱하기 5%니까요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만 5천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되고, 이 22만 5천원은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의 차변이 대손 상각비가 되죠. 22만 5천원.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62만 5천원이 되고 대손 충당금은 22만 5천원이 될 것이다. 1번의 답이 있네요.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손 충당금에 관한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62쪽을 보시게 되면은 다 지금 비슷비슷한 문제들인데요. 거기서 마지막 5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5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22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및 대손 충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자, 22년 1월 1일에 매출채권이 10만원이었고요. 대손 충당금이 4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점, 22년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20만원이며 이 중 외상 매출액은 70%이다. 그러면 14만원이 매출채권이 됐죠. 세 번째, 22년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3만원이다. 네, 그러면 14만원 중에서 3만원을 회수했으니까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이 시점에서 보면은 24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21만원의 매출채권이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점, 22년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채권 금액은 2만원이다. 이 중에서 2만원이 대손 처리되었다는 거죠. 대손 처리. 그러면 이제 18만원이 됐겠네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4만원 있었는데 2만원이 대손 충당금에서 감소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2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제 기말에 대손충당금은 2만 원이 됐고요. 매출채권의 잔액은 18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서 59번에 보기에 18만 원짜리가 없네. 19만 원짜리가 있죠. 계산을 우리가 잘못했네요. 21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18만 원이 아니죠. 네. 여기서 계산을 제가 3만 원을 뺐어요. 여기가 19만 원이죠. 네. 그래서 매출채권은 19만 원, 대손충당금은 2만 원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363쪽에 있는 문제. 대손충당금. 비슷한 문제들인데 64번을 풀어볼까요? 64번. 이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고요. 결산정리사항을 보겠습니다. 기중에 발생한 대손은 없습니다.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의 1%의 대손을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결산정리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1%의 대손을 추정한다는 거. 자, 1번. 수정 후 기말 매출채권은 1,020만 원이다. 수정 후에 매출채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매출채권의 변화는 없죠. 1,02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죠. 틀렸어요. 자, 선급금은 우리가 그래서 선급금? 계약금이죠, 계약금. 예. 계약금은 채권이긴 한데요. 선급금을 매출채권에 넣지 않아요. 예. 우리 매출채권은 개정과목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그러니까 선급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자, 1번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4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볼까요? 1%니까 1,000만 원에 1% 하면은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인데 10만 원인가요? 예, 1,000만 원에 1%는 10만 원. 10만 원인데 6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기존에 있죠. 그러니까 4만 원만 추가 설정하니까 2번은 맞았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옳은 것은 2번. 3번은 뭔가요? 수정 후 잔액시산표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16만 원이다. 아니죠. 10만 원인 거죠. 4만 원 추가 설정해가지고 1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 아니고 10만 원이고. 다음에 4번. 수정 후 기말 매출채권 순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아니죠. 순장부금이라는 것은 1,000만 원에서 요 대손충당금 1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99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아니고 990만 원이다. 2번이 옳은 것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씩만 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의 변경과 오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배운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한다. 이거 틀렸네요. 추정은
전진법. 예.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입니다. 뒤밖에 없군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전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기의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기부터 그냥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네,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틀렸죠. 우리가 내용 연수 이런 것은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3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 현금주의 발생주의라 하는 것은 회계의 어떤 변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에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한 거예요. 오류. 예. 만약에 현금주의로 결산을 했다면은 그거는 회계의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다음 4번.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아요. 4번이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도 비슷한 거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맞았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다음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음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4번이 옳지 않다. 네, 비슷한 문제들이.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 선생님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하세요. 명의는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이거는 추정입니다. 진부화는 추정의 판단에 해당이 되고요. 설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네, 이게 정책의 변경입니다. 설아가 답이네요. 다음 민종이 우발부채의 추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추정이죠. 추정. 우성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라 그랬으니까 설아가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회계 오류에 관한 문제인데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연말 결산 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회계 연도 말 유동자산과 당기순이익에 모두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뭐냐 이런. 자, 1번 선급 비용을 과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급 비용의 상대 계정 과목은 비용이죠. 선급 비용이 유동자산이에요. 그리고 비용을 잡으면 비용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 선급 비용 분계는 여러분 차변이 선급 비용입니다. 자산이니까. 그리고 대변이 이제 보험료 같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결합관계가
이게 이제 비용 취소지 않습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 증가이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질문이 뭐였냐면 유동자산과 당기순이익 모두 과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과소하게 잡았으므로 과소하게 돼야죠. 자산이 선급 비용을 지금 과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대한 것이 뭐냐 그랬으니까 1번은 아닙니다. 다음 2번 미지급 비용의 과소 계산. 미지급 비용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지 않습니까? 미지급 비용이 대변에 가죠. 여기가 미지급 비용. 차변이 뭐예요? 이자 비용 같은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자, 여기는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부채니까 이게 부채. 예,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과소 계상이다. 자, 매출 채권을 작게 잡았다 이거예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대변이 대손 충당금. 이걸 작게 잡았어요. 차변이 뭐예요? 대손 삼각비. 작게 잡았어요. 자, 이게 뭡니까? 비용을 작게 잡았다 이거예요. 비용 발생인데 대손 충당금은 뭐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을 감소시키는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니까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는데 적게 감소시켰어요. 자, 매출 채권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과대하게 된 거죠. 자, 비용을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과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하게 잡으면 유동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대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답이 된다. 분계를 써서 판단하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11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이게 좀 어렵네요. 11번 뭐 이런 거. 아까 지금 9번도 좀 까다로운 겁니다. 자, 까다로운 이론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1번.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견하였다. 회계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자, 기말 재고 50만 원을 작게 잡았어요. 기말 재고 자산을. 그러면 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기말 재고 자산에 이게 이제 수량은 똑같은데 금액을 작게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요 기말 재고 자산을 작게 보면 원가가 상승합니다. 왜냐? 우리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한 걸 더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재고 금액을 뺀 것을 원가에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고를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 그 적게 잡은 것만큼이 원가에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50만 원 당기순이익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줄여준다 이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미지급 급여 10만 원을 과소하게 잡았어요. 자, 미지급 급여는 부채, 대변이죠. 차변이 급여가 와야 돼요.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걸 누락시켰어요. 과소 10만 원. 그러면 이걸 누락시킴으로써
비용 발생을 누락시켜드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익은 과대하게 되겠죠? 과대하게. 다음 세 번째 거. 미지급 보험료. 자, 미지급 보험료 부채입니다. 대변에. 그러면 차변이 보험료, 비용이죠. 이거를 20만 원을 작게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단기순이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대. 자, 이 감소라고 한 게 이게 과소입니다. 이게 과소. 자, 그래서 과소가 50만 원, 과대가 30만 원이에요. 그건 두 개를 퉁치면은 과소가 20만 원이네요. 그래서 20만 원 과소. 1번이 답이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은 이 세 개를 다 감안하면은 20만 원 과소하게 계상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김 부장은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재무팀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습니다.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비용을 누락시켰어요. 그 분계를 써보면 차변이 접대비, 대변이 현금,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비용 발생을 누락시켰고요. 자산 감소를 누락시킨 겁니다. 1번 영업 외 비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접대비는 영업이 비용이 아니라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서도 영업이 비용하고 관계없어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니까. 자 3번을 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 과소 맞았죠? 그 옆에 영업이익 과대. 그렇습니다. 판매관리비를 과소하게 잡으면 판매관리비 뺀 것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과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은 매출총이익 과소. 매출총이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매출총이익은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예, 매출총이익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3번이다. 네, 이렇게 오류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다. 다음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거.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을 30만 원인데 누락시켰습니다. 기간 미경과분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당기의 비용이 30만 원 과대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수정한 후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잖아요. 미경과 보험료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니까 이익이 어떻게 돼요? 30만 원 증가됩니다. 이익은 당기순이익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20만 원을 누락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누락했으니까 이자 비용을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면은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발생시키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감소.
자, 증가가 30만 원, 감소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증가 1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하면 2번 당기순이익은 1010만 원으로 조정이 된다. 자, 내부 회계,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문제 있는데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1번.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요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아닌 것은 3번이에요. 그 밑에 거 볼까요? 가완하에 들어갈 내용. 회사의 무언은 효과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가 져야 되겠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운영을 담당할 뭐를 지정한다. 담당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을 담당할 내부 회계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3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적절한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합니다.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체계, 방법 등이 포함된다. 바로 이게 정보 및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구성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은 5가지가 있어요. 정보 및 의사소통도 있지만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거 다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거기다가 하나 모니터링을 더하면 5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예요. 다음에 4번도 풀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거. 정보가 관련 의사결정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정보가 적시에 사용 가능해야 되죠. 정보가 공식적이어야 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네, 여기서 요건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게 꼭 공식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는 비공식, 공식 정보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위해서 정보에 관련 의사결정 목적이 부합해야 되고 적시에 사용 가능해야 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또 적시성이라든가 또 목적에 부합한 정보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언제나 공식 라인으로만 정보가 입수되는 건 아니에요. (5번도) 풀겠습니다. 내부 통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일부분으로 운영된다. 내부 통제 제도는 회계 관리 제도의 일부분? 이거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의 일부분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더 큰 개념입니다. 내부 통제. 내부 통제 안에 회계도 있고 영업도 있고 생산도 있는 것이지. 예.
회계제도 밑에 내부 통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상위의 개념이 내부 통제고, 내부 통제 하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 기업에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직능이 있잖아요. 총무, 인사, 영업, 생산, 뭐 기획,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내부 통제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6번도 가로 넣기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무언은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고객이 진리 없죠. 이 사회가 돼야 되겠고, 무언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감사위원회. 우리가 여기서 회계감사라는 제도가 있죠. 회계감사. 내부 통제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감사는 외부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내부의 회계감사.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보면은 회계과를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하느냐? 옛날에 보면 이제 기획실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주로 감사를 합니다. 회계 업무,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알아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부서 감사한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부 감사라고 해요. 내부 감사. 위원회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니까 되게 감사위원회를 형성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죠.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3번.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도가 내부 회계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될 규정을 내부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부에서 외부 감사인 보고 이렇게 감사해라 이런 규정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 감사는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산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내부 통제제도나 내부 회계관리제도는요, FAT 1급에서도 출제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한 문제 또는 아예 문제를 안 내기도 합니다. 네, 바뀐 규정이 이론이 문항수가 줄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이제 재무회계에서 과거에 10문제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7문제만 내거든요. FAT 1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보는 시험에서는 이 재무회계 문제는 7문제 나올 거란 말이죠. 나머지 3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론이 나오고. TAT 2급에서는 재무회계 문제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TAT 2급에서 이론은 역시 10문제가 나오는데 재무회계,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 영역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문제 문항은 더 줄어들고 소득세 문제가 이제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풀이는 앞에서 부가가치 정의를 하고 와서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69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부가가치세 이론은 말이죠.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이게 가치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 상품을 100원에 사다가 170원에 판매를 했다. 100원에 매입해가지고 170원에 판매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는 얼마냐? 70원에 10% 7원이 됩니다. 왜 7원이냐? 70원에 10%가 부가가치세예요. 자,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한 건만 이번 과세 기간에 요 한 건만 거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법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170원에 판매한 이 매출 세액은 70원이 되죠. 매출 세액 70원이 되지 않습니까? 매입세액은 100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100원에 10%, 매입 VAT는 100원에 10% 10원이 되죠. (70원과) 아니 왜 170원이 제가 계산을 엉터리로 하네요. 자, 170원에 10%는 17원이죠. 죄송합니다. 17원. 170원에 10% 17원. 예, 그리고 100원에 10%는 10원 맞죠? 예, 요건 10원 맞아요. 17원, 10원. 자, 우리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차감해서 납부하죠. 그러니까 7원을 납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부가가치 증가, 자기가 그 증가시킨, 그 부가가치 증가분, 그게 바로 이익이에요. 그 부가가치 증가분이라는 게. 그 이익에 대해서 10%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렇게 납부를 해요. 그러면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에 대한 10%.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보면은 일반 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접세다 하는 거, 직접세가 아니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고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 등이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인데, 하나는 또 국세라는 거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국가기관이 과세합니다. 세무서, 국세청 이런 곳이 국가기관이고, 지방세 하면은 과세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때 그걸 우리가 지방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요.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게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 보면 세무서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거 부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금은 우리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시청의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국세. 자, 다음 페이지 납세 의무자 있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안에는 사업자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는 개인이 수입을 하든 사업자가 수입을 하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에게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에게만. 거래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래하면서 소비자에게 과세를 해버렸어요. 이미 거래 징수.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세예요. 소비는 내가 했는데, 그리고 세금은 소비한 사람이 부담을 했는데, 납부는 누가 하느냐? 사업자들이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간접세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비한 자가 직접 세금을 안 낸다 하는 게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곳에 그 과세가 되는 건데,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주면 사업자가 그걸 대신 국가에 내주는 그런 간접세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개인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사업자의 요건 그대로고요. 네, 밑에 사업자의 분류 있습니다. 네, 그대로니까 여러분. 과세기간 여러분 그동안 FAT 1급 우리 이론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과세기간 다 아시는 거고. 예정 신고기간 아시죠? 앞에 3개월 예정 신고기간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납세지.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원칙이. 근데 이제 이 사업장이라는 게 업종에 따라서 아주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광업의 경우에 그 탄광을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탄광은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태백산 줄기에 있다든가 이런 곳에 탄광이니까. 근데 사무소는 만약에 이천시에 있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저 태백시가 아니라 이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광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그런 뜻. 제조업은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 운송, 부동산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니까 이것도 역시 사무소가 되는 거죠. 무인 자동차 판매기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죠. 즉 사무소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라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에 등기가 있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중에서 우리가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이라고 불러지는 곳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관련해서 보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납부를 총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는 거 여러분 잘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든 납부든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행정 절차를 사업자 단위, 사람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어느 게 훨씬 편리하겠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가 훨씬 편리하겠죠? 부가가치세 업무만 본다면. 네, 다음 페이지 그림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업자 등록 여러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업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을 연장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에서 상호를 변경한다든가 쇼핑몰의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도메인 이름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일날 재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일 이내에 재발급을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때요. 그런 내용 그대로고요. 자, 75페이지 재화의 공급 그대로예요. FAT 1급 교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 가공, 교환, 그 다음에 기타 거래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공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을 해야 그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용역의 공급이 나올 텐데 용역의 공급에도 가공 거래가 있는데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그 가공 사업자가 자재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해 주는 거. 그런 것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게 뭐냐면 위탁받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주는 걸 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위탁받아가지고 가공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코트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을 이렇게 수출업자가 코트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원단을 옷을 만드는 우리 업체에다 주고 이거 옷을 이렇게 지어주시오 만들어주시오 했어요. 그 가공이에요. 그런데 주요 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옷을 만들려면 원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원단을 자르고 뭐 하지만 거기에 또 단추도 다를 것이고요. 자크도 들어갈 것이고 그 원단에 뭐 가죽도 어디 붙이면 붙일 곳이 들어갈 거고 다른 부속 그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요. 부속 그 서류가 아니라 그 부속 자재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제품을 세척만 해달라고 했다. 예. 제품 세척을 위탁했어요. 그러면 보면은 제품 세척을 뭐 물로 하든 무슨 약품으로 하든 깨끗이 닦아가지고 건조 딱 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가공거래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는 가공거래가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는 가공거래가 있어요. 그거 좀 가끔 질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 이론 공부할 때 공부했죠. 간주 공급. 그래서 자가 공급 중에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것도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부가세 납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세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매입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사면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뭐 속임수를 쓰려고 원래는 과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면세 사업에 쓰는 건데 과세 사업에 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해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과세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세액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면세 사업에 쓰면은 매출세액 안 나오잖아요. 면세 제품이니까. 네. 그래서 과세 사업에 관련돼서 매입한 것을 면세 사업에서 사용하려면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게 판매한 것이 아닌데 왜 세지? 그러니까 특수한 공급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특수한 공급을 간주 공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간주 공급이라는 거 말을 지금 앞으로 특수한 공급으로 뭐 이거 뭔가요? 순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 전용이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고 타사업장 반출도 여기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과세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도 공급으로 봅니다. 개인적 공급, 자기가 만든 또는 자기가 매입한 것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하는 것도 과세가 됩니다.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폐 없이 잔존 재화도 과세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특별한 공급.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질권이나 저당권, 양도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공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그걸 우리가 사업의 양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의 양도도 부가세에 과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수인이 그 재고자산을 팔아가지고 부가세 내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물납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는 세금이죠. 건물로 세금을 냈어요. 그럼 원래 건물이 과세재화죠. 그러면 건물 1억 원짜리를 세금을 냈다. 그러면 1억 원을 판매한 걸로 봐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팔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건넸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에요. 국가에다 판 셈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게 조세 물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이제 자기가 매입한 것을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과세한다 그랬는데요. 예외사항이 참 많아요. 자기가 소비했지만 이런 목적으로 소비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원료를 투입했으니까 다시 부가가치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나중에 최종 제품으로 과세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된 것도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세 번째, 수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비했다. 뭘 고쳐야 되는데 이 새 상품을 뜯어가지고 고쳐야 돼.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개인적 공급이지만 과세를 안 한다. 이거. 사후 무료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물물 교환해 주는 거죠. 거기에 소비하는 것도 과세가 아니고요. 불량품 교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적으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복, 작업모 이런 거를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 회사 의류 중에 작업복으로 쓰기 위해서 나눠줬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 그냥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증여가 아니다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다. 첫째, 견본품, 샘플 주는 거. 두 번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네.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 본체를 파는데 거기에 키보드 마우스를 같이 포함시켜서 팔고 있다. 그렇다면은 키보드 마우스 주는 것은 증여라고 보지 않겠다. 주된 재화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 결제하고 공급받는 재화, 마일리지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특별 재난지역, 재난지역에 물품 공급한 것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 여기 마일리지에서는요, 자기 적립 마일리지만 증여가 아니고요,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닌 다른 마일리지는 과세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7페이지에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